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랜만에 러우 전쟁 업데이트네요. 네, 벌써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이 다 돼가네요. 그 누구도 이 전쟁이 이렇게까지 길어지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또 다른 전쟁이 중동에서 터졌죠. 그래서 냉전 종식 이후 지금과 같이 세상이 전란에 휩싸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초여름 우크라이나의 반격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지만 현재 결과로만 보면 우크라이나 반격 작전은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현재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발발로 세계의 관심이 중동으로 쏠린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궁지에 몰리며 진퇴양난에 빠져 있죠. 따라서 오늘 신년의 첫 번째 보내드린 샤르의 군사연구소에는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현 전황과 함께 과연 무엇이 이토록 갑작스럽게 우크라이나를 위기로 몰고 갔는지에 대한 연속 기획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자 합니다.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황은 어떻게 되나요? 네, 작년 5월 말부터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이 시작됐었죠. 사실 우크라이나의 반격은 처음부터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일단 다른 걸 다 떠나서 무슨 반격이 6개월 전부터 주구장창 광고를 해야 됩니까? 반격이란 최대한 은밀히 진행돼도 성공할까 말까인데요. 그리고 이렇게 광고를 하는 동안 러시아군은 전 전선에 견고한 참호를 파고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에 대비했었죠. 그리고 이윽고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이 시작되었지만 초반부터 여의치 않았습니다. 사실 반격 작전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빠르면 3일, 늦어도 일주일 안에 결판이 나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12월 27일 끝내 우크라이나군은 전선에서 퇴각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6개월째 반격이 무의가 되는 순간이었죠. 특히 작년 10월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벌어지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우크라이나는 지금까지도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죠. 그동안 우리나라를 비롯한 서방 언론은요, 언제나 우크라이나가 이긴다고 보도해 왔지만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후 보도를 뚝 끊더니 이제는 우크라이나가 어렵다고 앞다투어 보도하고 있습니다. 참 기묘하죠. 그러면 전쟁은 끝날 기미가 안 보이는 건가요? 제가 번번이 종군 예측이 빗나가서 제가 전쟁이 언제 끝난다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굉장히 송구하지만 현재 양측이 원하는 바의 차이가 너무 커서 올해 상반기까지 전쟁은 지속될 듯합니다. 먼저 러시아는 작년 12월 14일 푸틴이 국민과의 대화를 하면서 우크라이나의 비나치화, 비군사화 그리고 중립화 이 세 가지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특별 군사작전은 중단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비나치화는 무엇일까요? 비나치화라는 건 한마디로 우크라이나의 정권 교체를 의미합니다. 즉 친서방 민족주의 정권을 친러 또는 적어도 반러나 반러시아인 정책을 포기하는 정권으로 교체한다는 거죠. 그리고 비군사화는요, 지금까지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탈환 노력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중립화라는 건 뭐냐?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지 않는 것이죠. 러시아는요, 이러한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군사작전을 계속한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훨씬 강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점령한 모든 영토, 그러니까 크림반도를 포함해서 모든 영토를 다 수복하는 것과 함께 전범을 처벌하고 러시아로부터 전쟁 배상금을 받아내는 것, 이 세 가지가 우크라이나의 기본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양측이 제시한 목표가 타협점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더욱이 전쟁도요, 지금 약 2,000km에 달하는 전선에서 고착화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쟁이 길어지면서 러시아의 상황은 의외로 호전되어 가고 있는 반면 우크라이나 상황은 악화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조금 나중에 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양측이 원하는 조건 중 핵심적인 사항의 의견 접근이 되어야 승패를 떠나서 종전의 협상이 가능할 듯해요. 이 러시아가 원하는 핵심적인 요구사항은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1순위예요. 이건 양 당사자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토와도 의견을 조율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이게 좀 협상이 가능하려면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에 대해서 우크라이나가 묵인하는 게 필요해요. 이래야 러시아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전략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국민들을 이해시킬 수 있겠죠. 적어도 제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할 때 항상 드린 말씀, 남부 회랑이 연결된 거, 이것까지는
우크라이나가 묵인을 해야지 협상이 가능하다 이거죠. 또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도 이걸 묵인해줘야 돼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힘들죠. 왜냐하면 2014년부터 전쟁 직전까지 이어온 돈바스 분쟁에 의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크라이나는 어느 정도 이제 자기들이 이런 걸 수습하고 나면요, 영토 회복을 위한 시도를 끊임없이 할 거예요. 아무튼 이게 러시아가 원하는 핵심적인 두 가지 요구 사항입니다. 대신 협상을 하려면 상대한테도 뭔가 내줘야 되죠. 그래서 그것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용인이에요. 푸틴은 이 우크라이나가 EU에 가입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우크라이나와 EU가 결정할 문제라고 했었죠. 이 한마디로 좀 한 발 물러선 모습인데 거기에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습니다. 요것도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쟁 배상금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앞에 얘기에 비하면 좀 비교적 그래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 우크라이나는요, 전쟁 배상금을 집요하게 요구하겠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재건에 일정 정도 재정적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충분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에요. 그래서 전쟁 배상금이라는 명목이 아니지만 우크라이나 재건에 우리가 일정 정도 기여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배상금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전범 문제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 이제는 죽고 없어진 프리고진한테 덮어 씌우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바그너브릭이 제일 전투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쟤네가 했다. 근데 그 수장인 프리고진이 죽었으니까. 예. 아무튼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위에 4-5가지 조건에 타협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또한 우크라이나 주권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아무리 타협을 중재한다 하더라도 결국 결정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해야 됩니다. 여러모로 우크라이나가 어려워 보이는데요. 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미국의 전쟁 지원 우선순위가 바뀌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예전과 같은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 우크라이나 남부군을 지휘하는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사령관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전선에 걸쳐 우크라이나군이 탄약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특히 포탄 부족이 심각하죠. 이 시르스키 사령관은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현재 포탄을 재분배하고 있다. 또한 우리가 세웠던 목표를 다시 수정해 소규모로 줄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 때문일까요? 지난 27일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우크라이나가 놀랍게도 전선을 축소했죠. 에스토니아 국방부 보고서에 따르면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맞서 우위를 유지하려면 매달 포탄이 최소한 20만 발이 필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크라이나군요, 한 달에 6에서 7만 발만이 사용 가능하죠. 이유는 우크라이나 반격이 시작된 시점부터 2024년 3월까지 포탄 100만 발을 보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크라이나에 들어왔거나 수송 중인 포탄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48만 발에 불과합니다. 또한 미국은요, 우크라이나가 서방제 포병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155mm 포탄 200만 발 이상을 제공했어요. 하지만 미국이 지금 재고도 이제 바닥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여름엔 심지어 집속탄을 보내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토 표준 포탄을 보낼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라고 하면은 이제 지난번에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가 이제 나왔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우회로 간다,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결국 우크라이나는 이미 서방 파트너 국가들이 생산할 수 있는 양보다 더 빨리 탄약을 소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죠. 하지만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우크라이나는 현재 서방, 특히 미국의 지원 없이는 전쟁은커녕 정부를 운영할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국가 예산까지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재정 지원을 신속히 받지 못하면 공무원 월급과 연금 등의 지급을 연기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율리아 스브리덴코 우크라이나 제1부총리 겸 경제장관은요, 파이낸셜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맹국의 지원은 매우 중요하며 우리에게 매우 긴급하게 필요하다. 만약에 동맹국이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공무원 50만 명, 그리고 교사 140만 명과 연금 수령자 1000만 명이 돈을 제때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스브리덴코 부총리는요, 유럽연합의 자금 지원이 올 2월에는 승인돼 3월에 지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작년 12월 중순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크라이나에 총 500억 유로, 우리 돈 약 71조 원을 지급하는 장기 지원 패키지에 합의할 계획이었었죠. 하지만 친러시아 성향의 헝가리가 제동을 걸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지금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인플레이션 문제도 있는데요. 사정이 어려워진 그 우크라이나 주변 국가들이 이제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주판화를 튕기고 있습니다. 다음 편은요, 우크라이나 임금 동유럽 국가들의 3분기 인플레이션 상황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제 인플레이션 최정점에서 내려오긴 했는데 여전히 10%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아직은 굉장히 좀 어렵죠. 참고로 우리나라가 인플레이션이 한 3점 몇 %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들 나라는 아직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그리고요, 우크라이나의 농산물 수출이 흑해 곡물 협정이 파기되면서 우크라이나가 농산물 수출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졌었잖아요. 그래서 EU가 이른바 이제 연대회랑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대해서 이 새로운 이제 그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루트를 만들자 이렇게 했는데, 연대회랑에 있는 폴란드와 헝가리가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입 금지 조치를 했어요. 왜냐? 우크라이나의 싼 농산물이 경유하는 과정에서 자국 시장에 풀리게 되면 자국의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게 되고, 그러면 자국 농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또한 폴란드,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에는요, 이 서유럽 기업들의 공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EU에 가입하게 되면 상당 부분 우크라이나로 이 공장들이 이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쟁 때문에 전반적인 산업시설이 박살난 우크라이나가요, 전쟁 이후 굉장히 싼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서유럽이 뭐 재건을 지원한다 이렇게 들어와서 공장을 세우는데 그 공장 세우는 김에 자기들 공장도 세워서 우크라이나에 싼 노동력을 쓴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되면 동유럽 나토 국가들은요, 경제적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에 대해서도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아요. 그리고 만약 우크라이나가 EU에 가입한다면 바로 우크라이나는 EU 내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크라이나가 가입하자마자 EU는 분담금을 또 EU 국가들한테 걷어서 막대한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이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굉장히 이 가입 절차가 엄청나게 길어지고 복잡하게 될 겁니다. 제가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죠. 러시아는 EU 가입 정도는 허용해 줄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다. 왜냐?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쉽게 안 된다. 절대 쉽게 안 될 걸 알기 때문에 러시아가 협상 조건에서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정도는 충분히 양보할 수 있는 카드로 생각한 거예요. 어차피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런데요, 이런 정치 외교적 문제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내부 문제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우크라이나 내부에 또 문제가 있나요? 네, 젤렌스키 대통령과 이 발레로 잘루즈니 총사령관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죠. 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계속 반격을 시도해야 된다 이렇게 주구장창 얘기해 왔습니다. 그 반면에 잘루즈니 총사령관은요, 명시적으로 타협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심지어 잘루즈니 총사령관은 뭐라고 얘기했냐? 전쟁이 소모적인 진지전으로 흐르고 있다고 비판했어요. 더욱이 이 젤렌스키하고 오랜 정적이 있거든요. 이 비탈리 클리치코라고 이 키이우 시장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원래 우크라이나에서 복싱 영웅이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크라이나가 독재 국가화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한 전쟁에서 아름다운 돌파구는 없을 것이며 전쟁이 길어질수록 러시아가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젤렌스키를 맹비난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 전쟁 초기와는 다른 분위기죠. 여기에 우크라이나의 병력 부족과 난민 문제도 한몫을 합니다. 전쟁 발발 직후 우크라이나 당국은요, 총동원령을 발령해서 성인 남성의 출국을 금지했어요. 하지만 많은 우크라이나 남성은 이걸 어기고 해외로 거처를 옮긴 상태죠. 전쟁 전에 우크라이나의 인구는 약 4,300만이었는데요. 전쟁이 터지자 2022년 폴란드 국경수비대가 기록한 전체 우크라이나인 입국자 수는요, 1,033만 명이었고요. 2023년 7월 기준으로 1,380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요, 우크라이나 인구의 3분의 1 가까이가 폴란드 우크라이나 국경을 통과했고, 전쟁 발발 이후 폴란드가 많은 우크라이나 난민들의 목적지이자 경유국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상당수 난민들이 러시아 침공 이후 몇 달 만에 우크라이나로 돌아왔다고 하지만 UN 난민국에 따르면요, 2023년 8월 1일 기준 전체 우크라이나 난민은 587만 3천여 명이고 그중 96만 8천 명이 폴란드에 거주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죠. 이게 통계에 잡힌 숫자예요.
통계에 잡히지 않은 숫자를 합치면 난민은 700만 명이 넘을 거란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 이들 난민 중에 상당수의 징집 가능 인력이 있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당국은요, 새롭게 50만 명을 징집할 계획을 발표하며 해외에 있는 징집 대상자부터 우선 소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전쟁 피해서 달아난 사람들이 순순히 징집을 받아들일까요? 더욱이 여러분 요즘 보도 보셔서 알겠지만 우크라이나가요, 징집 기피자가 날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일까요? 작년 10월까지만 하더라도 80%를 찍던 젤렌스키의 지지율이 최근 60%대로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현재 우크라이나는요, 공식적으로 단 한 번도 사상자 규모를 발표한 일이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적어도 30만 이상의 사상자가 우크라이나에 났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상자를 더 이상 견딜 수 없으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추가 징집 50만 명을 하겠다고 한 거겠죠. 근데 이것도 여의치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정적들도 지금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가 내후외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적극적으로 도와줬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네, 서방이 초기에 파격적인 지원을 시작했던 것은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한 1개월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이 시기에 이스탄불에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평화협정이 진행되고 있었고요. 일정 정도 합의안이 도출됐었어요. 그런데 돌연 우크라이나가 입장을 바꿨죠. 왜냐하면 당시 동남부와는 다르게 러시아가 북부 전선, 특히 키우 방면에서 고전을 거듭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크라이나는요, 이런 판단을 하죠. 잘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도 있겠다. 또한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막대한 지원 계획이 발표됐고요. 의외로 신속하게 전쟁 물자가 우크라이나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초반에 우크라이나를 구한 게 뭐예요? 제블린 같은 거예요. 제블린 같은 이런 대전차 미사일인데 여기에 굉장히 많은 러시아 전차가 녹아 없어졌죠. 아무튼 이렇게 러시아군이 북부에서 삽질을 연속하고 자주포 등등 서방제 무기가 속속 들어오면서 우크라이나군의 사기도 눈에 띄게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유된 미국과 서방은요, 더 과감한 지원을 결정하죠. 우크라이나는 그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뭐 바흐무트 같은 데서 뭐 영토 일부를 수복했고 뭐 헤르손도 수복하고 이런 성과를 거두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서방은 무슨 생각을 했냐? 아, 우리가 도와주는 게 효과를 보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작년 8월까지 서방의 지원 규모를 보면요, 엄청난 수준입니다. 여기에는요,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는 군사적 지원뿐만 아니라 인도적 지원과 경제적 지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개별 국가로 보면 역시 가장 많이 지어지는 건 미국이죠. 미국이 1등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우크라이나의 전과가 이제 기대한 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게 됩니다. 왜냐? 러시아군도 바보는 아니죠. 러시아군도 서방의 전술을 빨리 배우면서 오히려 우크라이나의 장점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전쟁에 써먹습니다. 전쟁 초반만 하더라도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었죠. 하지만 전쟁이 지나면 지날수록 드론을 더 알토란같이 써먹는 나라는 러시아입니다. 이렇게 러시아도 굉장히 빨리 적응했어요. 그러니까 전황이 우크라이나한테 불리하게 돌아가게 되고 설상가상으로 중동에서 전쟁이 터지면서 결정적으로 미국의 지원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면서 우크라이나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환장한 것은 이제 미국의 분위기가 예전과는 많이 다르고요. 반면 러시아의 상황은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는 겁니다.